킵다이어트 전문가 김경미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사태가 아주 조금은 이 약간 확산이 좀 누그러지고 있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럴 때일수록 방심하지 말고 그 예방에 만전을 가해서 확실하게 종결을 시키는 흐름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스크랑 손 씻는 것뿐만 아니라 특히 실내에 들어올 때마다 이 소독제로 핸드폰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 같아서 저도 이제 출근해서 한 번, 그리고 퇴근해서 한 번 꼭 핸드폰을 좀 닦고 있어요.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하게 되면은 여성분들은 이 마스크에 화장 다 닦여 나가고 묻어 나가고, 그리고 안경 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 사이로 이 수증기가 뿌옇게 올라오죠. 그래서 안경이 뿌얘지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한번 바라봅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출근길 풍경을 좀 보면은 조금 이질감을 느낄 때가 있기는 해요.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가는데 저는 자라면서 사실 마스크를 껴본 적이 없거든요. 마스크를 낀 사람들이 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생소한 시대를 살았어요. 근데 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전염병이 몇 년 주기로 오고 있고, 그리고 심각해지다 보니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마스크를 필수 아이템으로 생각하고 자라나는 시대가 됐죠. 근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가 참 불편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안해질 때가 있는 게, 뭐 제가 그래 비록 앞장서서 환경을 오염시켰던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당연히 누렸던 그 혜택을 아이들은 당연히 누리지 못한다는 자체가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불과 한 세대 만에 가장 중요한 호흡에 관련된 것을 많이 파괴시켜 놓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미안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손주를 볼 나이가 돼서 두 세대가 건너갔다. 그때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이 또 안 좋아져 있을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명의 발달보다는 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돌아보고 모두가 관심도 갖고 복구를 조금 해나가야 될 때가 도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해왔는데, 아예 이제 산업 자체가 자연 환경을 좀 보존하고 복구를 하면서 그게 이제 인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나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사실 인간의 마음도 큰 의미에서는 자연 환경의 일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인간도 어쨌든 결국 지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심리 문제나 심리 장애도 한 세대 만에 엄청나게 악화가 됐어요. 요즘처럼 심리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는 시대에서 사람으로서 이제 내 행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어떤 것인지 그 개념 자체가 왜곡된 것이 바로 잡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확한 이치와 원리로서 우리 아이들을 또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저는 청소년 잔혹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아이가 태어날 적부터 악마로 태어난 것이냐, 꼭 그 아이의 잘못인 것이냐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씨앗이든 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게 되면 아예 싹을 틔우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오염된 그 토양에서 살아남고자 하면 그 새싹 자체가 오염된 채로 자라나는 수밖에 없죠. 즉 이렇게 사회 환경 자체가 심리 문제 그리고 심리 장애로 만연해진 오염된 환경에서 우리는 그런 환경인데 너희는 반드시 건강한 심리여야 돼라고 말하는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왜 많은 이들이 점점 왜곡된 개념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신만 살아남으려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리고 이 경쟁 속에서 또 생존하려면 이제 타인의 행복까지 뺏어 와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다이어트에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다이어트를 선도하는 업체들은 여러분의 심리와 몸의 건강 같은 건 아무런 그런 중요도가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거든요. 심리 문제를 회복하면 다이어트를 종결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과연 어느 다이어트 업체가 자신의 밥벌이 수단을 이제 내놓으면서까지 그런 사실을 알려고 하고 스스로 알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알리려고 할 것인가? 없겠죠. 심리 문제가 있든 말든 그 사람이 살을 빼고자 하는 사람이 평균 체중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건 상관없이 뭐
뭐 당신 살 빼고 싶어? 그러면은 이거 하면 살 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전부거든요. 그냥 그뿐이에요. 그래서 전 회차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왜 빼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당신이 왜 굳이 살을 빼려고 하나라고 상담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요. 모두가 어떻게 빼야 하는가에 대한 이런 방법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 코칭을 합니다. 여성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는 곳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 이 현존하는 모든 다이어트 업체가 자신감을 자존감으로 알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리 문제까지 전부 다 자신감을 키우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뭐 운동의 긍정적인 효과고 체중 감량의 긍정적인 효과고 뭐 연예인이 나와서 나 살을 이만큼 뺐더니 자신감이 생겨서 일상이 너무 행복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이어트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바로 이 자존감 없는 자신감이에요. 특히 여성에게. 다이어트라는 것은 결국 심리 문제고 심리 장애의 일부인데 국내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노소를 불문하고 다이어트에 열광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리 문제가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뭐 예를 안 들어서 그렇지 남성 쪽도 더 심각합니다. 뭐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것을 바로잡아가는 것도 아주 큰 의미에서는 환경 문제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외압이나 환경에 의해서 여건상 나아갈 방향이 좀 내가 차단된 상태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쯤은 지금 현재를 좀 돌아보고 한숨 돌리면서 그리고 어그러진 것들을 좀 바로잡고 내실을 좀 챙겨보는 기회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두를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그래서 서두부터 다이어트 채널에 맞지 않게 좀 심각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오늘은 이 라이브 상담, 다이어트 라이브 상담이 30회 차인 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별로 감흥이 좀 없으시겠지만 이렇게 저는 한 해 한 해를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기분이 조금 남달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좀 스스로에게 칭찬을 좀 많이 해주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30회차 라이브 방송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채팅창을 통해서 다이어트에 관련된 궁금한 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발생하는 심리 문제에 대한 궁금한 점을 질문을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하는 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만약에 질문이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만 부지런히 설명을 하고 마무리가 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리티스님, 오랜만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김범현 선생님 라이브 상담에서 항상 봬요. 그래서 반가운데, 어쨌든 오늘 저희 킵다이어트 채널에 들어오신 거는 오랜만이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방송 들으시다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채팅창에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가져온 질문을, 스피아님 감사합니다. 30회차. 예. 감회가 남달라요. 지금 어쨌든 이제 가져온 부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요. 저는 가끔 너무 한 가지 음식에만 꽂힐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빵에 꽂혀서 삼시세끼 늘 그 음식만 생각이 나요. 이렇게 되면 3, 4일에서 일주일까지 그 음식만 먹는 때도 있어요. 이거 정상이 아닌가요? 라는 좀 재밌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따질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현재의 심리 상태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인 것은 맞거든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음식에 꽂힐 때는 그 음식이 기억 속에 있었던 음식일 때도 있고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성의 경우라면 그 자기의 향수와 관련된 음식 아니면 뭐 감정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특정 상황에서 먹었던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슬펐었던 때 뭐 커피 한 잔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때의 맛 이런 거는 사실 감정으로 기억을 하는 것이지 맛으로 기억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정으로 기억하는 음식은 이렇게 확 꽂혀가지고 주구장창 몇 날 며칠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가 않아요. 단지 이제 가끔 가다가 내가 그때랑 딱 환경이 그 감정 상태가 맞아떨어질 때 그런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다시 그때를 상기하면서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카페를 몇 날 며칠 계속 그 커피가 맛있다고 찾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단순히 맛으로 음식을 찾는 것은 감각기관인 미각이죠. 즉 감정이 아닌 기분의 작용이라는 것인데, 섭취를 통해서 딱 들어오는 그 순간만 일시적으로 느껴지고요. 그 맛은 사실 돌아서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음식을 먹었던 순간의 그 즐거움, 그리고 긍정 기분을 팩트로서만 기억을 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아마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어떤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감정 전환의 계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감정 전환과 긍정 기분에 대한 것이 팩트로 학습이 되면은 그 음식을 먹으면 즐거워진다라는 게 그런 게 생겨나기 때문에 욕구로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팩트로 학습하는 것은 뭐든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상황 자체가 강렬하게 필요를 느낀 음식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한번 생기고 그 음식이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면 한동안은 이제 내 즐거움의 대상이 그 몫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그럼 그게 떠오르고, 아니면 어쨌든 뭔가 즐겁고 싶으면 무조건 그게 생각이 나게 되는데, 이 질문의 경우는 그 대상이 음식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입문한다고 하잖아요. 처음 접하게 되는 것이 감각기관에 처음 느껴보는 즐거움을 주었다고 하면 한동안은 거기에 신나서 그것만 찾게 돼요. 근데 감각기관을 통한 즐거움은 언제든지 이 쾌락 적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기관으로 인식한 즐거움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쉽게 질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한 가지 행동을 할 때 감각기관이 하나만 움직이지는 않아요.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렇게 5가지 감각기관 중에 눈으로 보면서 냄새를 맡기도 하고 뭐 소리로 들으면서 뭐 촉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감각기관이 중복이 되게 되는데, 이런 중복이 많지 않고 하나의 단일된 감각기관을 통해서 치중이 되어 있다 하면은 얼마 가지를 못하고 금방 질리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성의 경우라면은 감정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됐던 그 작용이 겹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제법 오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처럼 일주일 내내 주구장창 그것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 자체가 좀 특이하기는 해도 드물지는 않아요. 그리고 비정상이라고 할 수도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뭔가 꽂히는 빈도가 높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상처가 많은 여성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부정 감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기분에 의해서 감정이 전환될 때 그 순간이 굉장히 더 임팩트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언제나 그냥 좀 그래. 그냥 난 별로 그렇게 뭐 슬픈 일도 없고 그냥 감정이 그냥 그런 사람이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면 그냥 맛있네 하고 이렇게 끝날 것을, 많이 우울하고 상처로 아파했던 여성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감정이 확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전환의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맞아, 이거야, 이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경향이 높다라는 거죠. 결국 이 단순히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꽂히는 게 아니라 그때의 감정을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꽂히게 된다라는 건데, 감각기관이 쾌락 적응을 하게 돼서 그 음식이 어느 순간 그저 그래질 때가 오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보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미련이 없어지고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3, 4일 후가 됐든 일주일 후가 됐든 개인차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럴 때는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이 현상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땡기면 땡기는 대로 그냥 드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어쨌든 현재 자신의 감정을 보완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명심을 하셔야 될 점은 뭐냐?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감정을 보완하기 위한 대상으로서 내가 이걸 계속 찾고 있구나. 그거를 깨닫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이 너무 하나로, 그런 빵이나 뭐 음식이나 이렇게 하나로만 치우치지 않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감각기관은 미각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계속 외부적인 요인으로 내 감정을 보완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뭐 가장 건강한 마음의 작용이라면 외부적인 이런
기분 전환의 요인 없이도 자가적으로 스트레스와 상처를 힐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만약 이렇게 계속 음식에 의해서 감정을 보완하고자 한다라면 그게 바로 비만으로 이어지고 죄송합니다. 심리는 계속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심리 문제로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도 이런 습관 자체가 비만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이어트 채널에다가 질문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이어서 또 앞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조금만 보충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특정 음식이 당길 때가 있어요. 그건 다 전부 심리적인 이유에서 그렇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텐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앞선 질문처럼 딱 어떤 하나의 음식에 꽂히지 않더라도 어떤 특정한 맛을 굉장히 선호하게 되는 순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약간 사회적인 통념이 학습이 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지, 뭐 이러면 비 오는 날에 파전에 막걸리가 좀 땡겨요. 그리고 이사한 날에는 짜장면이지 하면 또 이사할 때 또 짜장면이 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좀 화한 것 같아 라고 느낄 때는 우리가 보양식을 먹게 돼 있죠. 보양식이 좀 당기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특정한 장소에서는 이 음식을 꼭 먹어야 돼 라고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통념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자신의 기억이 작용을 하면서 그 음식이 당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왠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스트레스에 대한 처리를 하고자 당기는 음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면 여성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때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엄청 달달한 것을 찾는 사람, 그리고 엄청 매운 것을 찾는 두 가지 경우인데, 아무튼 달달한 것을 찾는 것과 매운 음식을 찾는 것은 아주 극과 극이죠. 근데 전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당질을 섭취하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을 전환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엔돌핀이 분비가 되면서 기분을 전환시킵니다. 이때 매운맛은 사실 맛이 아니죠. 통증이에요. 그래서 통각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매우면 매울수록 그 엔돌핀 분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매운맛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세기를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비단 이렇게 꼭 음식뿐만 아니라 인식하는 모든 것, 그리고 표현하는 모든 것은 신체의 필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건데, 언제나 몸과 마음이 연동해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또 마음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일상에서 뭔가 좀 과도하게 인식하려고 한다. 우리가 섭취하는 것도 인식이죠. 들어오는 거니까,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뭔가 과도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 내 스스로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심리의 균형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 그것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까지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제가 추워서 히터를 잔뜩 틀어놨더니 오늘 굉장히 건조하네요. 그래서 지금 목이 엄청 마른데 제가 중간중간에 물을 먹고 기침을 해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질문 올라오기 전까지 오늘은 이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신속하게 마무리를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어서 올라온 질문은 뭐냐면,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그 두근거리는 느낌이 좋습니다. 이럴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두근거림 자체는 그냥 두근거림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 자체가 기분 좋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 식욕 억제제를 먹는다고 하면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켜서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대체로 이렇게 인위적인 두근거림이 생기면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가끔 저도 느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간혹 가다가 두근거림이 조금 약간 플러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해요. 일반적이지는 않는데 어떠한 내가 뭔가 일이나
이런 것을 진취적으로 하려고 할 때 약간 격양된 상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고양감 이런 게 조금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그 흥분 상태가 일과 어우러져서 좀 기분 좋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긴장에 흥분이 더해지다 보니까 그 당시는 좋지만 그 환경이 딱 끝나거나 사라지는 순간 엄청나게 다운이 되고 또 지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런 향정신성 식욕억제 약물을 쓰시는 분들이 약간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런 비슷한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이런 두근거림이 좋게 느껴진다면 그럼 식욕억제제를 먹는 것에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까봐 제가 좀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식욕 억제제에 대한 문제성은 제가 앞전에도 수시로 잔소리하듯이 늘 해왔기 때문에 각설을 하고 조금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그 카톨릭대 서울 성모병원의 전 원장님이 계세요. 지금은 현 원장님은 아니고 전 병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일생 동안 한정된 심박수와 호흡수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심박수와 수명은 역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정된 심박수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법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일생을 걸쳐서 한정된 심박수가 예를 들어서 20억 번이다 라고 하면은 그 20억 번이 다 뛰고 나면 사망한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이제 멈춰버리고 죽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괴담 같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로 사망 나이를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연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역추적해서 연구한 결과 빈맥이라고 하죠. 빠르게 박동하는 것을 그 횟수와 심장마비가 오는 확률이 일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일명 우리가 이제 스포츠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동선수들의 심장은 운동을 격하게 하다 보니까 심박의 강도가 엄청 세지죠. 박동을 하는 강도가 막 심장이 터질 것처럼 되잖아요. 운동을 격하게 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심장이 비대해지고요. 강해지면서 일반인들보다 심박수가 낮아지게 됩니다. 오히려 낮아져요. 왜냐하면 심장이 강하다 보니까 이 박동이 강하다 보니까 한 번만 펌프질을 하더라도 강하게 뛰기 때문에 그 뿜어내는 혈액의 양이 굉장히 많아져서 자주 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심박출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성인의 경우 뭐 예를 들어 분당 심박수가 60회에서 80회 정도 사이다라고 치면은 그 왜 우리 그 두 개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박지성 선수는 이제 분당 40회밖에 안 뛴다고 합니다. 거의 반절이죠. 그리고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 같은 경우는 38회밖에 안 뛴대요. 심박수가. 이것을 이제 일명 스포츠 심장이다라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인간뿐 아니라 모든 동물이 심박수가 느릴수록 수명이 길어요. 코끼리, 뭐 거북이, 고래 이렇게 뭐 약간 심박수가 느린 생물들이 수명이 깁니다. 이렇게 보면은 가뜩이나 심박수가 한정된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약물을 통해서 심박수를 빠르게 해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수명을 깎아먹고 있다라는 것밖에 얘기가 되질 않겠죠. 그래서 약물로 심박수가 빨라진다고 해서 뭐 운동할 때처럼 우리가 막 심장이 터질 듯 막 강도가 세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딱히 심장이 단련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빈맥으로 막 계속 두근두근 하면서 심장만 계속 열일을 하게 되고 앞으로 한정되게 살아가야 될 이 심박수를 계속 차감만 시키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굳이 심박수를 빠르게 하지 않아도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때그때 심박수가 높아집니다. 빨라져요. 물론 이제 의학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질병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현저히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처럼 온전히 내가 가진 그 심박수를 다 쓰지도 못하고 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뭐 심박수 상관없이 인류의 수명이 길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 질병 없이 건강하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 수명의 최종 한계치는 심박수를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장수를 하고 싶다. 난 정말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살아서 장수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스트레스 필히 줄이셔야 되고요. 심박수를 빠르게 하는 이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되고, 이런 약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심박수를 뛰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는 의학이 계속 발전을 하다 보면 인공심장도 생겨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심박수를 다 쓰기도 전에 질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굳이 내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심박수를 시키고자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는다 이럴 때는 사실 의사분들이 이런 안정성까지 경고를 좀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택은 뭐 언제나 당사자의 몫이기는 한데, 자신이 의도한 대로 선택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전 지식을 모두 갖춘 다음에, 알고 있는 다음에 선택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은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10만 번 이상을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횟수가 차감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소소하고 근본적인 문제만 봐도 인위적인 두근거림이 단순히 기분 좋게 느껴진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만은 않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시면, 식욕 억제제에 대한 이런 합리화를 좀 깰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거는 다 합리화거든요. 식욕 억제제가 안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언제나 우리의 인체를 인위적으로 작용시키는 거는, 인위적으로 작용시키는 특히 약물은 독이에요. 아니면은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건강한 것으로 대체할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최대한 피해야 될 게 또 식욕 억제제이기도 하다라는 거를 꼭 명심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라고 한번 좀 넓은 의미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하다 식욕 억제제에 있어서 이런 심박수까지 얘기를 하게 될 줄은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튼 참고를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어서 또 드려볼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현재 국내에서 비만보다 사실은 더 심각하게 비춰져야 될 부분, 그런 부분은 여성의 저체중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막 비만율로 인해서 그렇게 막 뭐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크게 건강에 위협이 되지는 않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비만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된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더 문제가 되고 많이 퍼져 있는 게 저체중 문제예요. 비만보다는. 특히나 이 성인 여성뿐 아니라 소아청소년마저도 이 저체중 문제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모두가 다이어트에 혈안은 되어 있을지 몰라도 저체중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매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제가 저체중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지 미용체중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저체중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평균 체중과 과체중으로 살아간다고 해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에는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런 걸 간과하고 오로지 미용 체중이라는 신기루만 쫓아가고 있는 현실이죠.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도 전부 다 그런 것일 뿐이고. 근데 확실한 것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이 미용 체중이라는 것은 일반인이 만든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전문가가 만들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체지방률과 체중에 대한 상관성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가 만드는 것이고요. 그 목적은 뭐냐? 분명히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상술에 대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건데, 우리는 아주 거기에 잘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은, 이 코르셋에 대한 일화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코르셋은 막 이런 중세부터 해서 잘록한 허리를 만들기 위해 갖고 대중화됐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코르셋이 갈비뼈를 변형을 시켜서 기형적으로 이렇게 잘록하게 되기 위해서 아랫갈비뼈는 안으로 굉장히 패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폐를 압박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들도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내가 숨을 잘 못 쉬니까, 호흡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기절하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대요. 근데 우습게도 이렇게 기절하는 여성이 요즘에는 약간 뭐 청순미의 대명사인 것처럼 나타나기도 하죠. 근데 말이 안 되죠, 사실. 이런 지금 여성들이 그런 현상을 보면은, 아니 무슨 갈비뼈를 변형시켜 가면서까지 사회적인 미를 따라가? 그때는 심지어 갈비뼈를 적출하는 일도 있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코르셋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요.
여성들이 이 머리 장식이 있었죠. 가채. 머리에 잔뜩 이렇게 막 쓰는 거. 그걸로 인해서 목 디스크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고, 심지어 목이 부러져 사망했던 일도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이게 정말 웃을 수도 없는 일인데, 과연 이게 그 시대만의 문제였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코르셋, 가채, 현재의 미용 체중, 이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훗날 이제 후대가 이 미용 체중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그 코르셋이나 가채를 비웃듯이 이런 미용 체중을 쫓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개하다고 비웃을 수도 있는 노릇이에요. 비만함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질병률을 높인다고 하면 저체중은 전체적으로 다 약해져가지고 뭐 뼈가 됐든 근육이 됐든 장기가 됐든 모두 다 약해져서 그에 따른 문제들이 심각해지거든요. 심지어 정상 체중보다 비만한 사람들은 사망할 확률이 1.9배로 2% 미만으로 높아지지만 정상 체중보다 저체중인 사람들은 사망할 확률이 2.76%로 3%에 가깝게 높아져요. 근데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체중인 사람들은 신체적인 힘도 부족해지고 면역력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데 불리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는 팩트예요. 아무튼 그래서 비만한 사람이 체중을 감량하는 것, 그리고 마르고 약한 사람이 체중을 증량하는 것 모두가 다이어트가 돼야 하는 게 맞는 것인데, 현재는 오로지 다이어트의 목표가 마른 체중일 뿐이고, 뭐 비만한 사람이든 평균 체중이든 어쨌든 더 마른 체중을 갖는 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것을 조언하고 보조해 줘야 되는 것이 원래 의사분들, 의학의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의학 업계조차도 상업적인 것을 목표로 해서 너도 나도 비만 클리닉을 운영을 합니다. 가정의학과에서도 비만약을 처방하고요. 피부과에서도 비만약을 처방하고 정신과에서는 더더욱 향정신성 약물이다 보니까 아싸 좋구나 하면서 비만약을 처방을 하죠. 이렇게 미의 기준이 근본도 없이 상술에 의해 놀아나고 있는 것이고, 아무도 여성 고유의 매력이 뭔지를 알지를 못하고, 심지어 성적인 매력이 전부라고 떠들어대는데 그 성적인 매력조차 예쁜 눈, 예쁜 코, 뭐 예쁜 입, 갸름한 얼굴형, 아니면 뭐 날씬하면서 풍만한 가슴, 뭐 엉덩이, 뭐 이렇게 획일화시켜버리는 아주 멍청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성의 고유의 매력이 뭔지, 심지어 성적 매력이라는 게 뭔지조차 이 마음의 작용과 속마음의 작용을 모르면 알게 되면 이렇게 획일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획일화시키고 단정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점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회가 그렇게 획일화된 미의 기준으로 간다. 미디어가 그렇게 몰고 간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거에 휩쓸려 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라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자신의 기준이 아닌 것에 의해서 내 신체와 심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되고 나 홀로라도 매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되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이 한 덩어리의 왜곡된 미의 기준을 가져간다고 해도요, 고유의 매력을 가진 여성은 반드시 눈에 띄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오히려 미의 기준이 이 한 덩어리로 가면 갈수록 훨씬 돋보이고 더 눈에 띄게 되겠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다이어트를 하기에 앞서서 쫓고 있는 것이 이 신기루였구나 라는 점을 좀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기루를 쫓게 만드는 심리 문제부터 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길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네요. 그래서 물론 재미가 없기는 한데 듣고 계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준비해온 부분은 얼마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신속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킵다이어트 라이브 상담은 1시간을 채우는 일이 거의 없어요. 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가져온 질문이 또 뭐가 있냐면
킵 다이어트가 사실 이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데, 킵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업체인데 왜 살을 빼지 말라고 하나요? 살이 잘 안 빠지는 방법이라서 포장하는 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실제로 올라왔어요. 근데 비슷한 질문을 늘 자주 받고 있고, 비슷한 답변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킵 다이어트의 방법이 좀 생소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구나 마찬가지로 자신이 갖고 있던 기억, 그리고 기준이 아닌 것이 들어오면은, 인식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면 그게 그냥 이렇게 공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냥 뭐 궁금해서 물어보면 되는 것인데 좀 안 좋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회차인데 1회차부터 30회차까지 주구장창 설명을 해왔습니다. 킵다이어트가 살을 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단 하나예요. 살이라는 거는 일부러 빼는 게 아니라 자연히 빠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일부러 빼는 것과 자연히 살이 빠지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이 요요가 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부러 뺐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됐든 운동요법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다이어트를 마음 먹고서 감량을 위해 노력을 하면은 감량하는 동안만큼 효과가 있죠. 당연히 자기가 노력한 대비. 그래서 뭐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노력하면 그만큼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노력을 중단하면 당연히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요요라는 게 악현상이 아니라 당연한 현상이에요. 근데 애초에 비만함이라는 것은 심리의 밸런스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심리 밸런스만 안정을 시켜놓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비만해졌던 밸런스에 맞게 체형이 돌아와요. 그냥 자연히 빠져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심리가 무너져서 살이 쪘어. 그럼 심리가 다시 안정감을 찾으면 그로 인해서 쪘던 살은 당연히 빠지게 되면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킵 다이어트에도 과식을 금지하는 부분이 있고 저강도 운동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식이요법이랑 운동요법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면은 이건 사실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이 아니에요. 심리 밸런스를 맞춰나가는 과정 중에 한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솔직히 과식 안 하고 저강도 운동, 맨몸 운동 조금 끼적인다고 해서 어떻게 살이 빠집니까? 진짜 죽지 않을 만큼 먹고 죽을 만큼 운동을 해야 빠지는 게 살이거든요. 근데 최소 이런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게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심리가 안정이 되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90일 동안 살이 빠지지 않았다고 해도요, 그 90일 동안 일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식욕 자체가 이제 심리가 안정이 됨에 따라서 조절이 돼요. 식욕은 욕구이기 때문에 심리 문제로 인해 발생을 하거든요. 이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했죠. 계속 했어요. 아무튼 이제 식욕이 안정이 되면 당연히 비만을 야기했던 식습관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알아서 살이 빠집니다. 이거는 요요 현상만큼이나 당연한 결과라서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살이 찔 때 가장 힘든 거,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식욕에 대한 억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기존의 다이어트 방법은요, 식이요법이 80%고 식욕 조절이 80%고 운동이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식욕인데, 나중에 내가 심리가 안정이 돼서 식욕이 내 정상적인 통제 아래 온다. 그러면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군것질 할 필요 없게 되고 내가 과식할 필요 없게 되는데. 근데 모두가 오해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킵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90일 동안 인위적으로 살을 뺀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시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식단은 왜 안 짜주느냐, 나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식사를 해선 살 도무지 못 뺀다, 그리고 내 가까스로 빼놓은 살 왜 증량되냐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기존의 이 식이요법 다이어트랑 운동요법 다이어트에 대한 개념이 너무 강해서 그렇기는 한데, 가끔 이해는 하는데 가끔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니, 지금 여러분한테 그게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솔직히 심리를 회복하면서 같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 다이어트 방법을 채택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어거지로 힘들게 살 빼놓고 밥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아니면 운동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운동 하루 쉴 때마다 몇 그램씩 막 증량되는 것처럼 막 죽을 것 같고 막 힘든 강박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신 건지 저는 다시 묻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 사람답게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다 실제로 느껴봤고, 그렇기 때문에 킵 다이어트 전문가가 될 수 있었거든요. 다이어트 가장 밑바닥에서 한 치 앞조차 이제 보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후에야 비로소 보였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느껴지는 변화들,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그 실물로서 방송을 하고 있는 제 모습 자체가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킵다이어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비포 애프터 뭐 없어요. 딱 한 4개 정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 후기 필요한가요, 굳이? 제가 이렇게 항상 후기보다 더 리얼하게 매주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결과물 자체가 저고 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누누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비포 애프터 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없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들 어딜 가서도 그 비포 애프터에 좀 속지 마세요. 항상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 비포 애프터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이어트 보조제 살 때 항상 혹하시는 부분이 동영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잖아요. 그 동영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조차 쉽게 조작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만들려고 하면은 수십 개, 수백 개도 만들 수 있는 게 그 비포 애프터입니다. 그런 거 굳이 거기 비포 애프터에 혹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요약을 해보자면 살을 인위적으로 빼서 예뻐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비만이나 저체중을 야기했던 심리 문제가 바로 잡히면요. 체형은 건강한 심리에 맞게 알아서 변화를 하게 되는데 그게 평균 체중이든 과체중이든 여러분은 반드시 예전보다 예뻐졌다는 말을 듣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예뻐졌다 아니면 뭐 예전보다 좋아 보인다 어떤 말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와, 너는 너만의 고유의 매력이 생겼다 이런 말 잘 쓰지 않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뻐졌느니 좋아졌느니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 표현이 한정된 것인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전보다는 나아졌다는 얘기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안정될 때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그 아우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고유의 매력은 내가 살을 빼서 마른다고 나타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런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자신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자존감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는 날이 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돼요. 적어도 아프고 힘들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심리가. 그리고 먹고 싶은 건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근래에 어떤 질문을 받냐면은 제가 절식을 하면서 400kcal만 먹고 살아가는데 더 이상 다이어트가 안 된다. 내가 여기서 한 숟가락만 먹으면 살이 찌는데 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 봤는데 여러분 말이 좋아 400kcal지 요즘은 좀 그 왜 김밥 체인점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무슨 김밥 먹으면 400칼로리가 넘습니다. 한 줄에. 먹고 살 게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 400kcal면 밥 한 공기가 300kcal인데 먹고 살 수가 없는 이런 간헐적 단식에서도 아주 최하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좀 리셋이 돼야 되는데 체중에 대한 부분이 리셋돼야 된다기보다는 심리 문제가 빨리 리셋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보고 있으면. 네, 그래서 조금 격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안녕하세요. 신수정님, 나이살이 있는데 자연이 돌아올까요? 물론,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리즈 시절만큼 신진대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막 자연스럽게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나이에 맞는 심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억이 매 순간순간 쌓여감에 따라서 심리는 변화를 해요. 마음은 변화가 없지만 심리는 항상 변화를 하죠. 매 1분 1초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의 내가 다르게 심리가 변화를 하는데 거기에 맞는 건강한 체형으로 변화를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거는 욕심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심리가 변화했는데 몸만큼은 내가 정말 철없던 아주 파릇파릇하고 젊었던 신진대사 완전히 좋던 그때의 당시로 고정이 되어 있길 바라는 게 사실은 욕심이고 이것에 대해 집착을 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게 요즘 이제
미씨 분들의 좀 문제점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분들이 이제 난 아내랑 엄마의 자리 필요 없어. 아가씨 때처럼 난 예쁘고 젊게 살아갈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강박이 커지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는 아주 너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 뭐 자연이 돌아온다라는 개념이 우리가 그때만큼 리즈 시절만큼 돌아온다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님, 식욕이 너무 없어요. 사실 식욕이라는 것은 아주 과도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아주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항상 심리는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극단적으로 극과 극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심리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아주 비만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깡말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무엇이 됐든 내가 식욕이 너무 없다라고 해서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뭐 좋고 나쁜 개념을 논할 수는 없고요. 반드시 밸런스를 이뤄서 내가 심리 문제를 회복하고 밸런스를 이뤄서 뭐든지 적절한 식욕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는 꼭 땡길 때도 있어야 되고 뭐 내가 또 만족이 됐다라고 하면은 식욕이 사라져야 되는 부분인 것도 맞죠. 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수정이, 그쵸. 알면서도 혹하죠. 맞아요. 이게 사실 여성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런 그 다이어트, 그리고 외형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소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모두가 다이어트를 하고 있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는 건 좋아요. 하는 것까진 좋은데, 우리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알고 하자는 거죠. 정말 내가 과도하게 할 필요가 있나? 아니면 혹할 수는 있지만, 그래, 나 좀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어. 그런 심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100% 다이어트로 이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런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보다 심리가 건강해지긴 했나 봐요. 가끔 예뻐진다는 소리를 듣네요. 참고로 살은 그닥 안 빠졌거든요. 맞아요. 이게 항상 말씀드리고 느끼었으면 하시는 바람인데 한국심리교육원에서 이런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굳이 다이어트로 오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우울증이 됐든 중독증이 됐든 어쨌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와 상처 치료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면서 예전과는 뭐 확연하게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요. 우리가 꼭 굳이 상처나 심리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내가 예민한 상태에서는 그 느낌 자체가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날이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드럽게 완화되는 부분이 아주 소소한 부분이고 진짜로 심리 문제랑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해서 상처가 너무 깊게 작용을 할 때 그때의 느낌은 스스로는 몰라도 타인들이 보기에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면 될수록 예뻐졌다. 저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희님, 온라인 치료 들어갔어요. 10일 되셨구나. 예, 그래서 지금 킵다이어트 채널은 사실 심리 치료라기보단 심리 문제를 회복하는 치유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굳이 킵다이어트 하시지 않으시더라고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치료 교육에 들어가셨다고 하면 확연히 점점 달라지신 이런 외형이 바뀐다기보다 외형도 바뀌지만 어쨌든 우리가 항상 쓰고 있던 인상은 펴질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부분부터 소소하게 시작을 해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신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사실 예뻐졌다는 소리 이런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상대가 하는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좋아졌어. 예뻐졌어. 근데 이미 자존감이 충만해요. 그러면 그렇구나. 좋네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신감만 치솟아 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런 겁니다. 예뻐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리고 예뻐졌어? 그럼 난 이 예쁨을 유지해야 돼. 그 관심 받는 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 내 안에선 끊임없이 상처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관심으로 계속 기분 전환도 해야 되고 상처 치료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존감과 자신감의 차이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이 딱 충만해 있을 때는 좋다 하고 끝일 것인 게 자신감만 충만해져 있을 때는 언제든 그 외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둥이 말님, 네, 안녕하세요. 저 방송 끝났어요. 끝났는데 들어오셨네.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볼 텐데요. 제가
뭐 별말은 아니고 마무리를 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요즘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다음 주에 오셔서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뭐냐면, 저번에 제가 호의와 권리에 대해서, 호의를 권리로 아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 호의를 권리로 아는 순간부터 가해자와 피해자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푼 호의에 대해서 생색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호의에 대해서 생색을 낸다.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호의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자신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색을 내면서 베푸는 게 호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베풀어진 호의는 무조건 상대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심리 문제를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시기에 이런 호의를 권리로 아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혹은 베푼 거, 내가 그냥 좋아서 한 행동이 아니라 저 상대에게 뭔가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호의를 베푼 것은 아니었나. 그럼 그 기대치에 못 미치게 되면 내가 또 섭섭해지고 서운해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고 스트레스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1시간 가까이 됐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재미없었는데, 솔직히 재미없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오후 3시, 수요일 오후 3시에 뵙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또 코로나 열심히 예방하면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